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끔 속담을 보면서 선조들의 지혜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칼로 물을 베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이 칼이라는 극단적인 도구를 통해서 뭐 두부나 물을 써는 것도 아니고 물을 벤단 말이에요. 아무 그렇죠. 형체의 변화가 없는. 예. 이 결국 물이 다른 그릇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그릇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싸움을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잘 싸워야 잘 물배- 모르시겠군요. 네, 정말 잘 네, 모르는 네. 얘기인데요. 아유, 그 얘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물을 벨 정도로 아무 그 탈이 없이 끝나려면 네. 잘 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오늘 나오시는 이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 싸워야 한다. 실제로 무슨 스위스 무슨 대학의 한 네, 교수가 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잘 싸우는 방법이 또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싸우기 전에 복식 호흡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실 두 분은 부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부부싸움 꽤나 하셨지 아유, 않았나 하는 뭐 생각이 아마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 남편께서는 교수법에 대가하셔서 교수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또 이제 부부 문제 네. 전문가로서 이런 쪽에 또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 모시고 부부싸움 제대로 하고 부부관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조벽 교수 그리고 최성애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이 부부셔서 이렇게 왠지 나오실 때 손잡고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성희 박사님 먼저 씩씩하게 걸어 나오시네요. 손잡고 걸어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쑥스러우시죠? 아까 연습할 땐 그랬는데요. 예. 네. 막상 실제 모습은 또 그게 아니셔서 두 분은 부부 문제 전문가시니까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지 않으세요? 두 분은 안 싸우세요? 이런 질문. 아, 그거 자주 받는데요. 네. 답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싸웁니다. 아마 세상에 사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처가 부부 상담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제가 미국의 대학에서 재판장하고 분쟁 조정자를 했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 그러죠. 야, 저 집 싸우면은 대단하겠다. 아주 화끈하겠다.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싸우는 것은 다 싸우시되 어떻게 싸우는가? 잘 싸우면은 좋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뭔가 답답하고 기분이 찜찜하면은 잘못 싸운 거고요. 싸우고 나서 다시 또 부부끼리 정이 들고 그리고 뭔가 시원하다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잘 싸운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워낙 웃는 얼굴이시고 표정이 선하셔서 어떻게 싸우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싸우실 때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좀 구경을 가겠습니다. 예. 저도 결혼 생활 한 15년 정도 해보니까 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 부부 치료의 대가인 그 가트맨 박사도 그러는데 싸울 때는 사실 우리가 정신이 없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싸움 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싸우고 나서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이렇다면 잘 못 싸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뭐가 속상했을까, 뭐가 화가 났을까 이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차분해졌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화해 시도인데 그때 이제 화해 시도가 잘 된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로 몰베기가 돼서 정말 스르르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자꾸 쌓여서 다음번에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네. 해주실 거로 기대가 되고요. 조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기계 쪽의 전문가신데, 예. 근데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을 또 연구하게 되셨다면서요? 예. 사실 뭐 우리가 기계공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 뭐 다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도 말이죠. 교수는 교육자예요. 네. 교육자가 당연히 교수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처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지금 자녀 교육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부부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 자녀들로 인해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자녀 문제로 왔지만 대개 보면은 부모님이 더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거를 저희 남편이 이따가 강의 중에 사례로 아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럼 얼른 강의를 듣고 네, 싶네요. 그러죠. 박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신종 플루가 참 무섭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신종 플루보다 더 무서운 유행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혼인데요. 예, 이혼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병이에요. 예전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이혼이 많다 그랬는데 요즘은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또 남미 이런 데까지도 정말 이혼이 정말 무섭게 이렇게 번지는데 이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둘 자체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 자녀한테 너무나 그것이 아주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그 집 아이의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그 소변 속에 있는 아이의 소변 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만 봐도 이 집 부모가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사는지가 예측이 된다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가 뭐 싸우면 아이한테 나쁘다 그런 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신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저희 남편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은데 해주시겠어요? 사실 신종 플루 비교를 했잖아요. 진짜 이것은 어떤 상징성이 아니라 진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사실 신종 플루가 무서운 것은 주변으로 막 확산되고 전염되고 그리고 또 변종이 생기면은 진짜 그건 무섭잖아요. 근데 이혼도 그래요. 왜냐면은 이혼 당사자들도 괴롭고 피곤하고 하시겠지만은 이혼의 피해가 주변 사람한테로 확산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한테 피해를 입힐 때는 그 피해가 변동되면서 굉장히 참 심각한 타격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아동들을 위해서 최근에 교육과부 교육 과학 지식 뭐죠? 교육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위기 아동들을 돌보는 위센터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마침 부산 서부교육청의 위센터, 청소년 상담을 해주는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아주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툭하면은 학교에 안 가고요. 공부 뭐 전혀 안 하고요. 공부하라 그러면은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뭐 협박까지도 하고요.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타고 다니고 아버지 몰래 중3인데 차를 몰다가 사고 치고요. 그래서 야단치니까는 칼을 들고 팔을 막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고요. 집에는 툭하면 그냥 가출하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거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위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상담 필요 없다, 싫다 해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하도 정말로 답답하니까 부모가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비법이나 알고자 오신 것이죠. 근데 부모를 상담을 해보니까는요, 그 아이의 이런 큰 문제가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부모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냥 둘이서 그냥 조용조용 한 것이 아니라 애들 앞에서 그냥 대판 싸움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인데, 그죠? 뭐 매일 싸움박질 하니까 이게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도끼운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집에 들어가봤자 숨 막히니까. 그러니까 왜 바깥에서 빙빙 돌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빙빙 도니까 결국은 사고 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센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부 관계 개선, 소위 부부 리모델링을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사이에 그 서로의 의견 차이를 긍정적인 건설적인 대화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또 이게 풀리지 않는 갈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서로 타협해 나가는가. 소위 오늘 여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부부 리모델링 이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었어요. 두 회기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이 부부 상담 그 리모델링 상담 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총 4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엄마 나 검정고시 치르고 고등학교 갈래요. 세상에 공부한다 그러면 아파트에 뛰어내려야겠다 말이죠. 협박하는 아이가 말이죠.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아이는 상담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상담받지 않아도 부모가 부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니까는 아이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얼마큼 뭐 잘 싸우고 뭐 못 싸우고 그걸 떠나서 그죠? 부부 싸움을 하되 어떻게 잘 하면은 그죠? 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외국의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요,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부부가 막 심각하게 싸움을 한다든지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그 성폭행, 폭력당하고 그 가출, 또 어떤 그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이는 확률이 그 온전한 가정에보다 그냥 10%, 20% 더 많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10배, 20배 더 많다. 예,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싸우는 방법은 제가 혼자서 터득한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못 싸워서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될까? 혹은 그 반대일까?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게 찾아보니까 가트맨 박사라고 아이고 정말 연구를 대단히 많이 했는데 또 세계적인 권위자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정말 쓰면서 정말 우리도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또 많은 가정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가 가트맨 박사가 바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도 자신이 31살에 이혼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냥 아내가 그냥 어느 날 저 신임 교수일 때 이렇게 아내가 가방을 싸들고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같이 머리 좋고 마음 착한 사람을 왜 못 산다 그럴까? 정말 몰랐다 그래요. 정말 몰랐는데 더 걱정이 됐던 건 내가 이제 31살에 이혼을 당했는데 왜 이혼 당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산다면 앞으로 평균 수명으로 한 40년, 뭐 50년 더 살 텐데 이거 계속 이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혼을 방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가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제 71년도에 시작한 그 가트맨 연구소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 방법은 어떠냐 하면 아주 과학적으로 실제 부부들이 실제 자기네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가트맨 박사는 무슨 이론이나 뭐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무슨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모르니까 잘 사는 부부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잘 사는지 혹은 이혼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걸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한 3,000쌍을 주말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 비디오를 한 1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뭐 갖고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말할 때 눈썹이 얼마나 올라가고 억양이 얼마나 높고 낮아지는지,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큰지. 근데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성격이라든지 뭐 직업, 학력, 수입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상관계수를 맞춰봤더니 그때까지 본인도 이혼하는 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는 술 문제 때문에 뭐 또 폭력이나 외도나 무슨 시댁 뭐 가족 뭐 친인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무관하다는 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처방을 잘못했구나. 성격이 아닌데 뭐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외향적이라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성격이 같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통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뭐였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싸우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싸우는 방식에.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연구 결과는 싸우는 방식 중에서 특히 제일 나쁜 방식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 말하는 투예요. 말투예요. 어떤 거냐면 비난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대를 인격적으로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공격을 하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독화살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그 방어식의 말투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당신도 화날 땐 그러잖아. 이러는 게 바로 방어식의 말투인데 방어식의 말투는 사실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혼으로 갈 만큼 그렇게 그게 나쁘냐?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을 하고 방어를 하고 비난을 하고 방어를 하게 되면 싸움이 지겹게 되면서 끝이 안 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좀 불리하다 싶으면 뭐 당신 옛날에도 이랬지 뭐 당신 식구들 친구들 봐라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여서 지겹게 지금 싸워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나쁜 거가 이제 제일 나쁜 거가요. 싸우는 방법 중에서 경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경멸은 뭐냐 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뭘 하고 당신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어쭈 이러는 거 있죠. 잘해봐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니까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 별명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나는 당신보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우월하다 하면서 상대를 낮추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쁘냐 하면 경멸을 받은 사람은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더 많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독이죠. 그다음에가 이제 그렇게 싸우다 이런 안 되면 이제 담쌓게 하는데 이제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하는데 휙 나가버리고 아니면 뭐 딴 거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별거하기 뭐 이런 것이 이제 4가지 방법 그렇게 이혼으로 가는 그 방법인데 근데 그 4가지를 빼면 싸움이 아닌데요? 싸울 때 다. 네, 싸울 때 주로 예. 이제 그 4가지 요소를 4가지 다 활용하시는 쓰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이걸 이제 독이라고 친다면 왜 우리가 이건 독이다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해독제까지도 이제 발견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싸우긴 싸우는데 이쪽 부분은 싸우고 나서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고 서로 금방 화해가 되고 또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가 했더니 그 해독제를 적절하게 쓴다는 거죠. 그 해독제가 뭐냐면 비난 대신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비난이냐 하면 당신 어저께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번 해주지 그랬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비난. 당신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비난할. 당신 맨날 잊어버리지. 이런 것도 비난인데 그것을 부드럽게 요청하면 돼요. 나는 어제 당신이 일찍 들어올 줄 알고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늦게 오니까 찌개도 식고 굉장히 속상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음엔 혹시 늦게 되면 전화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해독이 정말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보다도 사실 우리가 네. 비난, 방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옛날. 예,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도 사실은 이 비난 이게 되게 사람들이 아 비난이 이게 나쁜 거구나 하면 안 썼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는 이제 속상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또 상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끝이 안 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떤 거죠? 사실 그 가트맨 연구를 보면은요 여자들이 비난을 더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아유, 맞아. 예. 근데 담쌓기는 남자가 더 많이 한대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우리의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미국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 마치고 미국에 이제 대학원에 유학 와서 뭐 미국 생활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학원 생활이라는 것이 강의실 갔다가 도서실 갔다가 다시 강의실 갔다가 잠자고 다시 강의실 갔다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도 미국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교수의 와이프로서 사회생활, 미국인들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완전히 실수 덩어리더라고 보니까는. 제 눈에 비치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아니, 큰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짠짠한 실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는 교수들끼리 서로 이제 집들이를 많이 해요.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미국인들은 저녁 같은 거 굉장히 간단하게 차립니다. 뭐 샌드위치 밑에 조각 하고 뭐 와인 정도 차려놓고 사람들 부르거든요. 뭐 저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불렀죠. 부를 때마다 큰 잔치상을 끓여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식은 그래야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식이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차려놓고 난 다음 날 팔 아프다, 다리 아프다, 끙끙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고마워 해주면 되는 건데 당신은 도대체 그거 어쩌자고 그렇게 항상 큰 잔치상 끓여내냐? 항상 도대체 아까 그래도 뭐라 그랬죠? 이게 비난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거 말이지. 그거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박사하기가 아깝다. 도대체 그거 먹지 못하니까. 이건 경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티각티각 저는 비난하고 결국 이제 저는 방어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많이 서로 오해를 하고 그래왔어요. 듣는 박사님 기분 나쁘셨겠어요. 아니,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잘못됐을까?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제 저보고 이제 뭐 그렇게 그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거는 뭐 하여튼 불필요하고 뭐 센스가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방어였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가트맨 박사도 자기도 그래갖고 이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해독제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조금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좀 반찬이 많았네. 이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상대도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니 사실은 당신 수고하는 게 좀 염려가 돼서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부드럽게 풀려지겠죠. 그게 참 정말 해독제라는 거 써보시면 정말 이게 정말 독이 풀리는구나. 조금만 인정하면 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사실 말이죠. 모든 대화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반대로 멀어지는 대화도 있고요. 그 세 번째는요. 왼수되는 대화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제 거기에서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 거는 그거는 이제 원수되는 대화이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먼저 하세요. 당신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이렇게 이제 차렸냐고 그랬을 때 제가 원수되는 대화를 한다면 그러면 사람 불러놓고 이 정도 안 차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해보면 심장도 빨리 박동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화가 나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고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가 얘기하는데 딴청 피우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화제를 바꿔버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주말에 좋은 축구 경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늘 8시에 이 축구 경기 있는데 뭐 제가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거 꼭 보고 싶다 봐야겠지 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예. 만약에요. 예. 멀어지는 대화라면 그거랑 상관없이 저 밖에 봐 감이 주렁주렁 열렸네.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얘기한 거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사실 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말은 정말 귀에 듣지도 않고 딴지 피우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요. 이제 다가가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니 나는 네. 나도 한번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 어떤 거예요? 해봐요. 내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저 처가 어느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 막 말이죠 좋아하면서 막 저걸 보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때 저가 네 나이 몇이고 보름달 보고 뭐 항상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날 제가 크게 당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서로 멀어지는 대화. 아니 그거 아니죠. 그거는 원수되는 대화죠. 그랬구나. 원수되는 대화죠. 상대가 얘기하는데 이제 무안을 주거나 반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비웃거나 이러는 것이 이제 원수되는 대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정말 올리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슬퍼지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가가는 대화는 상대가 얘기할 때 그냥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오늘 8시에 축구 경기 한대 그러면 오늘 어디랑 어디 팀인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준다든지 8시야? 그러면은 저녁부터 먼저 하고 먹고 그걸 볼까?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관심을 보여주고 공감해주고 뭐 경청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다가가는 대화고요. 근데 다가가는 대화는 실제로 마음이 다가갈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더 하게 되죠. 예, 기분이 서로 좋아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다 하는 것이 또 두리뭉실한 그런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이제 가트맨 박사는 정서 통장이라고 그래요. 정서 통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왜 통장 하면은 돈 통장을 생각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한 달 월급 들어가면 돈이 얼마 쌓이고 뭐 카드 사용비가 나가면 또 빠지고 이렇듯이 가트맨 박사는 또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 정서가 이제 통합이 있는데 그 둘이서 평소에 얼만큼 서로 호의를 베푸냐, 관심을 주냐, 열의를 주냐, 서로 그렇게 온정과 뭐 관심과 배려 이런 것의 총합이 정서 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다가가는 대화를 할 때는 정서 통장이 쌓이는 거고 아까 같이 뭐 원수되는 대화를 한다든지 뭐 화를 내고 멀어지는 대화를 하면 그 정서 통장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갔다는 그러니까 정서 통장이 고갈이 됐다 하는 그 징표가 뭐냐 하면 짜증을 많이 낸다, 화를 많이 낸다, 아니면 그 적개심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슬퍼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뭐 나가고 싶다든지 절망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정서 통장이 이제 바닥이 나서 고갈이 됐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자잘한 일에 정서 통장을 쌓게 되면 그 징표가 뭐냐면 잘 웃어요. 얼굴 표정이 환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용서도 금방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고마워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다 정서 통장이 충분히 넉넉히 쌓여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서 통장은 자기 IQ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얼마큼 많이 했냐, 무슨 돈이 얼마나 있냐,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노력하게,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화 조금씩 해주고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작게 하면은 그게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특히 그 경멸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인출이 아주 많이 나간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조심을 하게 되면 정서 보유고가 넉넉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해도 그게 이제 쉽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정서 통장 채우는 방법 좀 그렇죠. 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정서 통장 채우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예.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축구든지 뭐 감나무든지 보름달이든지 예,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뭐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뭐 기쁨이나 어떤 그 감정에도 이렇게 공감을 하면 돼요. 아, 슬프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짜증이나 분노를 낼 때라도 왜 짜증을 내?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네. 예. 아니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좀 화가 났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둔해주는 거.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남편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옆집 304호 아줌마랑 오늘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럴 때 되게 남편들은 그러죠. 또 시작이군. 이러든지 당신이 뭘 잘못했겠지라든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아줌마 평소에 보니까 뭐 똑 부러지고 살이 분별이 분명하던데 이러면 도대체 이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예,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난 다음에 아 정말 화가 날 만했네. 그래, 그 아줌마가 요새 좀 깐깐하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아내 편을 해주는 거 혹은 뭐 남편 편을 두둔해 준다든지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서 통장을 채우는 그런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감정의 홍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만시정 씨 좀 말을 하실래요? 그럴까요? 예, 또 역시 예, 가트맨 박사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뻔히 아는데도 화가 났을 때는 그 이성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게 왜 그럴까 하고서는 이제 정말 생리적으로, 두뇌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대개 이제 그 아까 비난경우의 방어 담쌓기 그거 하면은 94% 이 부분은 이혼한다고 예측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거는 말을 끊을 때 대개 이제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내라고 그랬죠. 그 아내가 격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97.6%는 이혼으로 끝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되게 아내가 먼저 말을 강하게 꺼내면 남편들이 재빨리 그 뇌에서 감정의 홍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당신이 조금 설명해 줄래요? 네, 뇌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뇌가 이게 두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1층,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두뇌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네. 숨 쉬는 것, 네. 그죠? 또 맥박 뛰는 것, 체온 조절하는 것, 그죠? 근데 이 두뇌는 이게 뇌관 쪽이라 그러는데요. 이 두뇌는 인간의 것이나 도마뱀의 것이랑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두뇌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감정, 기억력, 또 성욕, 식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 개, 돼지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유류의 두뇌라 그러고요. 이게 변형계입니다. 개도 기억력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요. 근데 인간은 소,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3층이고요. 거피젤. 전두엽에서도 또 전전두엽해가지고 아비마 쪽이에요. 여기서 감정을 조절해주고 충동 같은 것을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판단도 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해주고요. 소위 그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사고력을 관장하고 있는 두뇌예요. 근데 이 3층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정이 팍 차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격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그죠? 어머 교수님도 그런 표현하실 줄 아세요? 아니면 그냥 멍해진다. 근데 사실 두뇌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나오면은 감정의 홍수, 감정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감정의 홍수를 일으면서 첫째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생기고요, 그죠? 그러면서 혈압과 맥박이 막 뛰어요. 어느 정도 뛰냐면은 1분에 95회 정도
막 달리게 하는 정도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피가 온통 근육으로 쫙 몰리게 되는 것이겠죠. 아니 그 전두엽에 피가 좀 가줘야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 전두엽에 가 있는 피마저 막 온통 다 몸으로 다 빨려 나가니까 거기는 작동이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죠? 어떤 두뇌가 남죠? 동물 중에서도요 파충류의 두뇌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뱀이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주로 물거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딱 멈추고 남아있는 것은 파충류의 두뇌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막 격하게 나오면은요 그 상대를 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싸우거나 아주 심하게 싸우거나 그죠?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냥 담쌓기 쑥 피해버리는 거.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른한테도 이렇게 아주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청소년들한테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기에는 이 전두엽 쪽이 성숙하지 않아요. 전두엽이 성숙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몇 살 때쯤 되면은 자기가 자기 몸과 그 감정을 다 조절하고 말이죠. 미래에 대한 그림도 싹 그리고 판단도 잘하고. 아우 그게 저희 집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는 아이 아빠는 하고 계세요? 아니 뭐 저도 뭐 그렇게 딱히 네. 한 40, 50 이렇게 오, 돼야. 잘 보시는데요. 이 성숙해지는 것은 평균 27세랍니다. 근데 남녀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평균 24, 남자는 30. 그러니까 평균이 30이니까는 어떤 남자분들은 40대까지 처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한테 막 격하게 야단친다든지 했었을 때 아이가 거분거분 잘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막 우리가 크게 소리 막 야단치잖아요. 큰 소리로.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 딱 두고 스무룩하게 있죠. 그죠? 그거는요, 지금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요, 그냥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죠. 막 화가 그냥 치밀어서 말이죠. 막 몸이 그냥 달아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또 가끔 어떤 아이는 그냥 멍하게 있어요. 그죠? 비록 몸은 도망가지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 벌써 딴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 감정의 홍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피해야만 합니다. 근데 피하는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첫 번째 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는 여자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남자가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걸 제일 좋아해요. 첫 번째는 아내는 그죠? 목소리를 낮춰야 된답니다. 뭐 남존 참 여비 좋네요. 네. 좋아하세요? 참 좋아요. 예. 저랑 같으시네요. 예. 예. 이게 무슨 뭐 남존 여비 그런 것들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그 감정의 홍수에 푹 빠져버리면은 어쩔 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좀 늦게 철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의 그런 약점을 좀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감정이 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또 당신도 할 말 있죠?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자가 목소리를 낮추려면 또 평소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예, 이게 같이 닭과 달걀처럼 뭐가 먼저가 아니라 평소 얘기를 잘 들어주면 목소리 언성이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하여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당신 얘기해 볼래요? 아니 근데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같이, 일단 감정의 홍수를 딱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릴 것 같으다. 이때는 일단 휴전을 취해야 됩니다. 휴전이라는 것이 서로 뭐 갈라지고 담쌓게 해가지고 뭐 3파선 같이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시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버는 것이죠. 이 감정이 확 끌어오르면은 감정이 다시 차분해질 때까지 한 20-30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휴전해가지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는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산책을 같이 많이 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또 삐끗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그냥 서로 같이 그냥 묵묵히 걷는 거예요. 예. 한 2-3분, 근데 걷기 때문에 이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가 더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니까는 30분이 필요가 없어요. 한 10분만 같이 그래도 묵묵하게 걷고 있으면은 감정이 쭉 가라앉고 다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정말로 거의 매일 한 4-5번 1시간 내지 1시간 반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 처가 한 80% 이야기를 해요. 저가 한 20% 정도 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제 아내의 역량을 많이 수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마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다 이렇게 알고 해도 그래도 아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그 평소에 긍정성이 어느 정도 쌓여 있지 않으면 알면서도 하기가 싫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긍정성을 쌓아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느냐. 가트맨 박사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정말 연구를 해봤더니 최소한 5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하면 빨리 화해 시도를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 감정 그 통장이 유출돼 나가는 걸 일단 막아야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뭐 호의를 베푼다든지 뭐 감사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빨리빨리 그 5배는 채워놔야지 그래야지 그 화해 시도도 잘 되고 감정 혹수도 빨리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많이 좋게 쌓여 있는다 하더라도 또 어느 부분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트맨 박사 이제 신혼부부부터 쭉 이렇게 그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5년까지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는데 그 신혼 때 싸우던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뭐 술 문제 때문에 한다. 우리 집은 뭐 돈 쓰는 문제 때문에 한다. 이렇게. 근데 그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주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풀리지가 않는 문제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한 사람이나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나 그 다르냐면 다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뭐 안 싸우든지 이혼을 하든지 근데 그게 얼마나 많으냐 하면 69% 우리가 싸우는 주제의 69%는 싸우든 안 싸우든 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69%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자라난 환경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뭐 생활 습성의 차이, 성격 차이 무슨 여러 가지 유전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부부가 어떤 면이 안 맞아서 뭐 돈 쓰는 문제라든지 혹은 뭐 여가 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갖고 만약 헤어진다 그래봐요. 그럼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고 이 사람 다른 사람 재혼한다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그 문제는 맞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69%의 다른 문제는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3혼하고 4혼 해봤자 결국은 그 내용만 조금 바뀔다 뿐이지 그만큼 69%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트맨 박사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풀지 말래요. 굳이 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것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를 마시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의 예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한번 예를 들어볼래요? 우리도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네.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저한테는요, 제 그 키워드는 정돈이에요. 저는 그 집이 정돈되어 있고 제 생활이 정돈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어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어릴 때는 영국 그 유로피언들 사이에서 살았고요. 중학교를 고등학교에는 제 반에서 저만 유일하게 흑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대학에 가서는 또 이제 백인들하고 살고 그러니까는 제 생활은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안전하게 똑같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루는 저 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한테는 아내라는 것이 어떤 존재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헌신발짝. 헌신발짝이라고 그러지는 않았고 old shoes. old 헌신, shoes. 예. 헌신. 헌신, 예. 아니, 진짜 old 그런 shoes. 예, 표현을- old shoes라고 그래서 영어로 old shoes. 헌신. 헌신. 예. 예. 그- 그랬더니 굉장히 섭섭해하고 마음 예. 상해가지고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대판 싸웠어요. 아, 그쵸. 새 신발도 그쵸. 아니고 헌신발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요 어떤 네. 뜻의 말을 했냐면은 저한테 헌신은 가장 편하다. 그리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항상 있어 왔던 신발이니까 저한테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좋은 뜻으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상징하는 헌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발로 비유했다고 말이죠. 뿌뚱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돈 그리고 항상 같은 한결성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규칙적이어야 되고요. 제가 쓰는 물건들이 저는 책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돼야만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한데 제 처는 또 완전히 반대인 거 있죠. 케오스. 혼란, 혼동의 극치예요. 제 처는 물건에 제 자리라는 것이 없어요. 쓰다가 탁 손 놓는 데가 제 자리예요. 그리고 가방 안을 들여다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남대문 시장 축소판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때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 사례를 관리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영 안 그렇게 그러게요. 생기셨는데. 진짜 모습을 볼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 정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편하게 와 닿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느긋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또 그냥 일단 일을 벌려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때문에 또 오늘 이 아침마당 준비하는데 또 대판 또 힘들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래야지 하면서 결국은 어저께 밤에 저는 일주일 내내 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처가 또 그렇게 느긋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제 처는 그 육공주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이때까지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또 막내다 보니까는 계획을 세울 기회도 얻질 못했고요. 그냥 모두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다니고 했으니까는요. 그죠? 그리고 또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게 정돈해야지 내가 어디에 뭘 놔뒀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남대문 시장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돈과 케오스라는 이 차이는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이 갈등의 씨앗이에요. 서로 뭐 이해하고 양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남대문 시장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럼요. 어우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요즘, 네, 깨끗하고요. 아주 깔끔한. 좋아졌습니다. 진짜 남대문 시장 사람들이나 반가워하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오늘 여기 오느라고 사실 우리 집에서 못 잤거든요. 어제. 근데 아침에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손톱이긴데 혹시 손톱깎이 없어? 그래요. 근데 집이 아니니까 손톱깎이 당연히 없잖아요. 어디서 나올게요? 제 가방에서 나왔죠. 예. 그런데 사실 그 갈등, 풀리지 않는 풀리지 않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갈등에서 방법. 그럼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양보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가트맨 박사는 그 원을 2개를 그려가지고 이거 2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글씨를 다 넣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근데 사실은 동그라미는 아주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작은 요 부분은 양보와 타협이 절대로 안 되는 부분. 예, 그거는 아주 작은 원에다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리정돈하는 게 참 좋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 방만큼은 정리정돈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내 컴퓨터 테이블만큼은 그걸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이 혼동이 되면 나는 내 생활이 막 무질서거로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주면 그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뭐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이라는 거는 그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사실 제가 방 잘 치워요. 쓸고 닦기도 잘하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대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제 제자리에 꼭 있지 않고 대충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저한테는 대충 어느 부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작은 거 정말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거는 양보 타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 대신 이 큰 타원에서는 양보 타협이 가능한 많은 것수록 좋아요. 큰 원에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만 서로 그거는 이제 양보가 되고 타협이 되고 예,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거 저거 이렇게 담는다. 그러면 그거 뭐 그렇게 진짜 가방을 남대문 시장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남대문 시장이라는 비유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느긋하신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뭐 언니들도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런 사랑 속에서 이제 컸지만 특히 그 어머니의 그 주머니 옷에 있는 그 주머니 안에는 정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급한데 교복 치맛단이 뜯어졌잖아요. 그러면 잠깐 있어라 그러면서 급하니까 옷비늘 또 해주시고 어떤 때는 거기서 꽃감도 나오고 뭐 그 필요한 것이 거기서 정말 요술 주머니 같았어요. 그걸로 우리 6을 그렇게 정말 온갖 거를 베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방 속에 온갖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차 안에서 아기가 울면 풍선도 있어요 그 안에. 풍선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배가 고프면 잠깐 먹을 게 있다든지 뭐 우산 양산은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다 그 이유가 나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양보하거나 포기하진 않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너무하다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나 그거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정도 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까 그 상 차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육해공군 다 해서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그냥 고기만 몇 가지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거고 푸짐하게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거는 작은 원안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싸우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가 정말 그래서 가트맨 박사는 그거를요 푼다고 하진 않고 관리한다. 예, 관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괜찮으시면 이따 끝나고 가방 구경 좀 예. 네, 보셔도 돼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예, 보셔도 됩니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건 그렇죠. 절대 안 되는구나. 네. 서로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가운데 절대 안 되는 것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죠? 고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 보면은 남녀 차이도 크죠. 두뇌도 다른데, 그죠? 성격 차이도 있죠.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죠. 가치관 다 다르죠. 뭐 그러니까는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차이 하나하나가 다 이 가운데 절대 내가 고수해야 하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것을 축소해 나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큰 것만 조정하면은 이제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핵심 내용 되는 것에 서로 또 의견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잘 지낸다는 것은 차이점을 부각해가지고 싸움하는 것을 줄이고 또 싸움하더라도 잘하는 것. 하지만 또 서로가 공통되는 부분들을 또 부각시키고 서로 나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둘 다 각자 이 가운데 절대 우리가 고수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것. 제가 이제 6남매 중에서 제가 외아들이에요. 저 차는 딸만 6이고요. 막내.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장인 어르신을 홀로 되셨을 때 총 한 10년? 15년. 아니 그 미국서 합하면은 15년 모셨고요. 한때는 저희 어머니도 홀로 이제 되셨으니까 저 어머니하고 장인 어르신을 한 집에서 함께 모셨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핵심 영역에서 서로가 정말 그거를 인정해주고 또 같이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일치된다면은 나머지 것이야 까짓것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타원이라는 것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두 분이 그런 시기를 거쳐오셨으면 그러니까 뭔가 서로 조심도 하고 네. 또 서로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있으시고 해서 그렇죠. 예. 동지같이 든든한 그런 마음이 아주 커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토메 박사는 관계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달인하고 또 막 싸우는 사람들은 관계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머리가 좋느냐, 학력이 높으냐, 돈이 많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격이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둘이서 진짜 그 핵심을 얼만큼 그 잘 서로가 그냥 인정해 주느냐. 그 대신 많은 거에서 양보의 타협의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우리는 못 살겠다 하는 부부들은 그 핵심 영역이 뭔지를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막 고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모든 게 다 그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느긋한 마음이 그 방이 어질러져서 저는 그게 느긋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당신 방만큼은 내가 이걸 한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질러질 때마다 저희 남편은 자기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막 화가 날 거고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느긋하고 넉넉한 마음을 내가 막 그 함부로 그냥 버리는 것 같아 갖고 그게 또 저는 양보가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사사건건 정말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뭐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양보 타협할 선을 딱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부딪히는 일도 부딪힌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나는 사실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싸움이 커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고 났을 때도 말이 이제 싸움이지만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났을 때 정말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서로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언어적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피해야 할 것들 그거 네. 다시 한 번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여기 이거 이제 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평 대신에 이제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 특히 말을 처음 말 시작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하고 싶지만 조금만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정말 방을 좀 어질러 놨네. 좀 어질러 놨네요. 예, 매일 조금만 어질러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조금만 조금만. 인정.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그거를 시간에 맞춰서 못해. 이번에도 그런 정도만 해도 독이 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멸 대신에 평소에 호감 존중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담쌓기 하려면 그때는 벌써 굉장히 흥분한 상태. 아까 그 피가 전두엽이 안 있고 파충류 내 쪽으로 몰려 있는 상태니까 호흡을 천천히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화하는 거. 예,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은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독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감정의 홍수 그 얘기도 참 재밌었어요. 아 맞아. 그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제가 초기에
그 아이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사례.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세요. 지난 10년간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라는 것은 가정이 붕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급증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또 정부가 교과부가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상담을 위한 위센터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런 문제를 빨리 조기에 방어하고 예방하고 하면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분이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전하는 표정과 눈빛에서 두 분의 사이 벽이 전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벽은 여기 있는데. 조벽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산책을 많이 하신다는 게 네. 참 좋게 보였어요. 예. 참 귀중한 시간이죠. 바쁘실 텐데도 두 분 다. 예. 근데 사실 또 산책을 못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오늘 당신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혹은 뭐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서로 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꼭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사실은 정말 진짜 한 2, 3분만 오늘 가서 해보세요. 2, 3분만 서로 어깨를 주물러줘도 서로 연결됨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오래된 신발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진짜 편한 곳에 갈 때는 오래된 신발을 신고 맞아요. 싶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헌 신발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신발. 네, 알겠습니다. 예, 가장 편한 신발. 그럼요. 그 아주 좋은 표현을 많이 네. 배웠네요. 감정 용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에게 헌신, 오래된 신발 같은 존재가 돼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예, 두 분께 인상이 편안하신 이유가 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벽 교수 그리고 최성애 박사 부부를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목요 특강을 유난히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 특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오시네요. 이분 병원에 가서 만나뵈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렇다고요. 드디어 이제 네. 나오십니다. 류마티스 전문의 김성윤 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요. 이 관절 쪽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 병이 있으신 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더 부드럽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인지도 알려드리고요. 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말씀 김성윤 박사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배우자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참 오래된 신발처럼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했는데 그게 결국 또 섭섭한 말로 와 닿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주제로 내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